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안녕하세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 장윤선입니다. 여러분, 군불침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침대는 난방 기능이 있는 침대인데요. 전기장판이나 돌판을 이용한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따뜻한 바람을 넣어서 특수 제작한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정말 훈훈하겠죠? 제일 큰 장점은 일단 잠자리에 들면 그 따뜻함이 마치 사람의 체온으로 데운 것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열선을 사용하지 않으니 당연히 화상이나 전자파 걱정도 없고요. 침대 내부 습도가 낮아서 진먼지 진드기 등도 번식하기 어렵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정말 유용하고요. 여름에도 매트리스를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기요금도 정말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에서 찾기 힘든 기분 좋은 따뜻함. 차원이 다른 따뜻함을 원하신다면 02-2245-3531, 02-2245-3531로 연락 주시면 상담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자세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서 군불 침대를 검색해보세요. 팟짱 듣고 전화하셨다고 하면 구매하실 때에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했지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을 컷오프하면서 이른바 후폭풍에 상당히 크게 휘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이경태입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5명을 컷오프 했는데요. 시민 필리버스터도 있고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현역 의원 5명 컷오프를 포함해서 44개 지역의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역 단수 공천이 24곳, 그리고 현역을 포함한 경선 지역이 4곳, 원외 단수 공천이 12곳, 원외 후보끼리의 경선 지역이 5곳, 전략 검토 지역이 3곳입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관심이 쏠린 것은 컷오프된 현역 의원이 누구냐였는데요. 네. 서울 마포울의 정청래, 안산 단원의 부자현, 경기 파주갑의 윤후덕, 전북 난원 순창의 강동원, 전북 김제완주의 최규성 의원입니다. 이 중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핵사이다 별칭을 얻었던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된 것에 가장 큰 충격으로 지지자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민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정치권, 특히 그 당 안팎에서는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가 미리 좀 예상이 됐던 것인가요? 일단 정 의원이 지난해 주승용 당시 최고위원, 지금 네. 국민의당 원내대표죠. 이게 최고회의 석상에서 네. 공갈 사퇴 발언을 했다가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 막말 논란으로 정 의원이 컷오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심판 징계가 당시 재심을 거쳐서 좀 감경됐었고 사면 복권된 바 있고요. 네. 그리고 당사자들끼리는 또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겠냐 이런 희망도 좀 있었는데 문제는 정 의원이 당내에서 친노 강경파로 분류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내세운 김종인 비대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당장 정청래, 이목희, 전해철, 김경엽 의원이 8일 실시한 공천이 컷오프 가부 투표 대상이었다라는 언론 보도도 이번에 컷오프 발표 전에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외곽에서 저격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혁신특별위원회에서 지난 7일 친노 패권 및 무능한 86세력 486 세력 네. 이렇게 해서 이해찬, 이목희, 정청래, 김경협, 전해철 등을 꼽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종편의 영향도
빠질 수 없죠. 종편이 끊임없이 강경파 정청래 의원을 막말 국회의원으로 조리돌림을 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죠. 그렇군요. 실제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의원을 지원했었죠. 그래서 사실 DY계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번 19대 국회를 거치면서 친노 이렇게 친노 운동권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연원을 따져보면 정치인들의 계파라는 게 뭐 되게 많이 바뀌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문제는 이 컷오프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텐데요. 정청래 의원이나 그 밖의 당내 인사들 이번 컷오프를 어떻게 뭐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일단 최규성 부자연 의원은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강동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심이 판단할 것이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뭐 재심 혹은 탈당 무소속 뭐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는 셈이고요. 일단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정 의원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의원회관 사무실도 문이 닫혀 있는 상태고요. 직거 중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다만 컷오프 발표 당시에 서울흥의 한 두부집에서 지지자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그 지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정 의원 눈이 시뻘겋게 됐다고 하던데 네. 오마이뉴스가 급히 그곳에 찾아갔지만 정 의원이 이미 떠난 직후였습니다. 지역구 사무실에도 어제는 대책회의만 하고 있는 관계자만 볼 수 있었고요. 정 의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정 의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가 관심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정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 다른 의원들이 재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최민희, 은수미, 김강진 의원 등이 각자 뭐 입장을 발표하고 재고 이번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서는 재심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민주 선영 홍보위원장도 지도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저도 말할 수 없이 섭섭하다라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어떤 당내의 여론을 좀 전달했습니다. 네, 진짜가 나타났다가 어제 팟캐스트 녹음이었는데 그 뭐 올라가지 아직 업로드가 안 된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만큼 당내에서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의원들 단체 카톡방도 불이 났다 이런 표현을 한 의원이 전해주더군요. 어제 정봉주 전 의원의 제안으로 여의도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 항의 시위도 열렸죠. 네, 꽤 추운 날씨였는데도 지지자들이 약 200여 명 정도 모여서 계속 그 자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컷오프 결정을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공천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말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뭐 더민주 홈페이지는 접속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 의원을 핵심 친노 패권으로 지목을 했던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사실 뭐 이 문제는 김종인 더민주 대표가 제안했던 야권 통합 문제와도 좀 맞닿아 있습니다. 네. 앞서 김한길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통합 제안과 관련해서 패권주의 청산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뭐 이렇게 전제한 바 있거든요. 네. 이 설명드린 대로 국민의당 정치혁신특위가 그 컷오프 대상 5명을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대로 공천을 진행한다면 통합에 긍정적으로 나서겠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됐는데요. 그러나 뭐 어제 더민주 공천 결과에 대한 안철수 공동대표의 생각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오염된 물이 그대로 있다면 신선한 고기가 간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뭐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네. 사실상 정 의원 등을 쳐냈다고 해서 뭐 자신들이 요구했던 패권 청산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의 공동주주라 할 수 있는 김한길 선대위원장과 천전배 공동대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세 사람이 어젯밤 긴급 회동을 했는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장 천전배 공동대표는 오늘까지 수도권 연대에 대한 답을 달라는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이고요. 네. 연대를 하지 않으면 통합전으로 돌아갈 것, 즉 최악의 상황에는 다시 분당하겠다 뭐 이런 관측까지 불을 붙였습니다. 김한길 선대위원장도 천 대표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두 사람은 오늘 최고위를 불참하고 당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게다가 이 최고위 이후에 열린 선대위 회의도 김한길 선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김영한 의원이 대신 지주회를 했고요. 네.
뭐 안 대표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바로 대전 일정으로 갔고요.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안 대표에 대한 어떤 압박, 천정배, 김한길의 압박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국민의당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한상진 창준 위원장, 네.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은 오늘 YTN 라디오에 나와서 뭐 분당전으로 통합전으로 가자면 가라 뭐 이러면서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야권이 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드는 형국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실제 천정배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탈당 가능성까지 암시해 둔 것이어서 이게 뭐 여의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김종인 대표가 이번 공천 발표하면서 5곳, 그러니까 전략공천 지역으로 확정한 곳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국민의당에게 양보하는 야권 통합 지역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도 가능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지금 현재 뭐 앞서 말씀드린 5곳 같은 네. 경우에 이 후속 인사들이 지금 이름이 다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음흠. 예를 들어서 뭐 마포울 같은 정청래 의원의 마포울 같은 경우에는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과 세월호 변호사죠, 박주민 변호사 등의 투입 가능성이 얘기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김기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인데 현재 파주갑, 네. 그러니까 윤덕 의원의 파주갑 전략공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영입된 인재 영입 케이스로 들어온 분들이라든가 네. 그리고 비례대표 분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도봉을 공천에 신청했지만 당의 전략 공천을 좀 고배를 마셨던 천준호 전 서울시 비서실장, 네. 그러니까 박원순계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도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역 의원이 탈락한 지역에 공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걸로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는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단 지역을 비운다는 결정만 내렸을 뿐, 네. 뭐 어떠한 결정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 장윤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가, 김종인 대표가 이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 야권 통합 지역으로 전략 공천을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내에 이를테면 영입된 인사들이 교체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있다.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와우! 거래처 노총각 김대리 드디어 장가간대요. 축하 화한 보내야겠어요. 어디로 꽃 주문할까요? 꽃 주문은 꽃주문닷컴이지. 꽃주문닷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축하화한, 근조화한 잘 만드는 꽃집이 다 모여 있어. 가격, 품질, 배송 전부 다 꽃주문닷컴. 전화번호부터 적어도 1544-6430. 꽃주문닷컴은 언제나 좋은 상품과 정확한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삽시다. 꽃주문닷컴은 팥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1544-6430 꽃주문닷컴 1544-6430. 꽃주문닷컴은 현재 회원사도 모집 중입니다. 전국에 계신 꽃집 사장님들 지금 당장 전화주세요. 꽃주문닷컴은 생산자, 유통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자, 새누리당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상현 욕설, 녹취록 파문 계속되고 있는데요. 계파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도 어제 31곳 경선 지역과 4곳의 단수 추천 지역을 발표했는데요. 이보다 더 주목을 받은 게 사실 김무성 당대표의 지역구입니다. 부산 중영동구에 대한 경선 지역 발표가 보류됐습니다. 네. 이게 막판에 보류됐는데요.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가상찌라시 사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면서 공정성을 들면서 뭐 이유로 멈춰 세웠습니다. 이제 이게 근데 문제는 살생부 논란이 봉합이 됐었는데 네. 이걸 다시 재점화시킨 꼴이거든요. 이 위원장은 살생부 논란이 깨끗이 해결돼야지 김무성 대표 그리고 이와 연관됐던 정두원, 김용태 의원의 지역구 공천 문제를 다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새누리당이요. 이 살생부 명단 논란과 관련해서 이미 뭐 당대표가 뭐 다 사과하고 이랬기 때문에 다 끝난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김 대표가 공식 사과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정히 다루자. 뭐 이런 암묵적 합의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세웠는데 네. 이 위원장이 갑자기 이런 문제를 다시 들고 나선 겁니다. 아무래도 이유는 윤상은 욕설 녹취록에 따른 대응책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파문을 다루려면은 살생부 논란부터 다루고 그리고 이 공천 심사에 반영할 때도 두 사건을 같은 잣대로 다뤄야 한다. 뭐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셈인데요. 네. 앞서 봉합했던 사안을 되살리면서 이렇게 나서면서는 그 사실상 비박 측에는 경고 사인을 날렸고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지금 정계 은퇴 요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좀 더 그 징계를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즉 음흠. 구명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어제 당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김무성 당대표가 불참한 상태에서 친박 우위 형태로 이루어졌던 최고위에서는 윤 의원을 사실상 봐주는 결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준사법기관이 아닌 당 윤리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네. 당 클린공천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비박계에서 요구했었던 의총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친박이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살생부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네. 뭐 어떤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좀 의심이 드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 야당에서 이런 욕설 파문 나왔으면은 당사자가 바로 뭐 불출마 선언을 한다거나 뭐 사과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야, 이걸 다시 또 이렇게 감싸고 넘어가는군요. 그런데 이런 당의 결정에 대해서 그 김무성 대표 그리고 비박계는 아무런 말이 없는 겁니까? 일단 비박 측이 좀 조직적 대응이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공관위가 비박 의원들이 단수로 공천을 신청한 지역에 대한 발표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발표한 단수 지역에서도 부산 지역이 두 군데나 있었는데 불구하고 박민식 의원 그리고 네. 김세현 의원이 단수 신청한 그 금정구라든가 네. 복갑 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음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공관위가 게다가 그 야당 후보와의 경쟁을 알아본다면서 단수 신청 지역까지도 포함한 여론조사를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모로 비박 의원 그러니까 공천을 앞둔 의원들 입장에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좀 조직적 대응이 어려운 거고요. 다만 공관위 내에서는 확실하게 이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진아 사무총장, 홍문표 1사무부총장 등이 좀 비박 공관위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제 결국 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항의 표시로 공천심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원장은 독선적인 회의 운영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은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원래 대구 울산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경선 지역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안 그래도 그 윤상현 의원이 통한 친박 인사가 이한구 공관위원장과 현기환 수석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던 차였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은 친박 중진 의원이고 네. 한 명은 의원은 아니지만 2010년 대선 당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딱 들어맞는 인사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지난 9일 채널A에서 두 사람이 만나고 있다는 호텔을 뒤늦게 찾아갔는데 잡지는 네. 못했어요. 네. 예, 다만 이제 채널A가 두 사람이 만났다 이 호텔에서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네. 여기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으로 이한구 위원장은 부정했고요. 네. 그리고 현기환 수석도 그 오늘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난 9일에 이한구 위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정인구 청와대 대변인도 재차 오늘 기자들이 질문 받고 현 수석에게 재차 확인해봤는데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다. 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대구 방문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그러니까 대구와 안동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진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날 네. 앞으로 창조 경제 현장을 많이 찾아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취임 3주년을 맞았는 대전 창조 경제 혁신센터를 찾았고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주요한 어떤 정치적 성과라고 포장을 하고 있는 게 이 창조 경제 혁신센터인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시기,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기에 이루어졌다라는 게 문제겠지요. 특히 그
어제 동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어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국제섬유박람회 전시장, 대구 육상진흥센터, 그리고 안동의 경북도청 신청사 등을 방문했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오늘 조선일보조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니 굳이 갈 거면 네. 안동의 경북도청 신청사 정도만 방문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네. 총선 이후에 대구에 가서도 되지 않겠느냐. 그만큼 이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게다가 이 배신의 정치라고 낙인을 찍은 유승민 원내대표와 진실한 사람들, 진박 후보들 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이 대구를 찾았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파장을 낳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뭐 지금 당의 사정이 윤상의 욕설 녹취록 파문으로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출발한 것이니까요. 예,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동선 자체들이 진박 후보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동구갑에는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있고요. 대구국제섬유박람회장은 진박 62년대에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 후보이 있고요. 네. 그리고 대구 육상진흥센터에는 수성갑이 있는데 이곳은 김부겸 더민주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굉장히 압도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과거의 선거 여왕으로 불리던 시절처럼 박 대통령이 이런 진박 후보 지역을 돌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 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뭐 김부겸 후보가 참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더민주는 이 행보를 두고 총선 지원용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김부겸 후보는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침체된 대구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 대통령 방문을 환영한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 지역 유권자 입장으로서는 참 신선했을 것이고, 네. 또 대통령이 그렇게 밀어달라는 후보를 뽑아냈는데 아직도 좀 경기가 이렇게 안 되냐, 뭐 이런 인상을 좀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대구 방문, 대구 경북 방문은 선거법과 관련된 사실상 뭐 선거 행위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 논란을 촉발시킨 측면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 그 밖에 다른 뉴스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 국정원 검찰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대표죠. 비서실이라는 여성 당직자의 통신 내역 자료를 이동통신사로부터 2차례 제공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자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거 좀 어떻게 된 건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안 그래도 우리 팟짱 애청자분들에게 한번 좀 자신의 통신 내역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 하고픈 뉴스인데요. 네. 이 앞서 국정원 검찰이 더민주 장하나 의원의 네. 통신 내역 자료를 3차례나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지요. 네. 거기에 이어서 이 지난해 문재인 더민주 대표 비서실에서 일한 여성 당직자의 통신 내역 자료도 2차례나 열어봤다라는 게 이제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이 당시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여성 당직자가 해외여행, 그러니까 테러 위험국에 해외여행 간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 어떤 더민주나 문재인 대표에 대한 내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굳이 국정원과 검찰이 그걸 열어봤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더민주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상시적인 야당 사찰이 네. 테러 방지법 제정 전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추진되기 전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당직자를 대상으로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확인할 계획을 밝혔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어떤 대응 액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야당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시민사회나 노동계, 그러니까 특히 민주노총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통신 내역이 검찰 국정원 등에게 계속 제공됐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이 참 불안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청자 여러분도 인터넷 등에서 좀 자신의 인터넷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 내역 확인을 좀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 권하는데요. 지금 오마이뉴스 기자들도 자신의 통신 내역을 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공됐는지. 네. 저도 신청했는데 2주일째 지금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네, 좀 해봐야 KT 되겠군요. 네, KT 쪽에 알아봤더니 최근 통신 자료 제공 내용 시책이 너무 많이 몰렸답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11,000건 정도 몰려와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과정들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통일 외교 안보의 핫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종창 토크 시즌 2. 한 주간의 외교 통일 안보 국제정치 뉴스까지 다 살펴보는 시간이지요.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오늘은 혼자 하십니다.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가 아니라 네. 종이 없는 종창 토크네요. 오늘은요. 그러게 종이 없는 네. 종창 토크. 예. 네. 종이 아마 오늘 이 방송이 지금 생방송 중이니까요. 네. 이 방송이 나가고 또 팟캐스트로 올라가고 난 후쯤이면은 네. 종이 지금 어떻게 될지 종의 운명이 네, 알려지지 않을까요? 네, 종의 운명이 결정의 순간으로 임박하고 예. 있다. 오늘은 종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러네. 오늘은 종의 운명이 결정되는 예. 날. 네. 페이스북에 그 사모님 사연이 공개돼가지고 많은 패친들을 걱정하게 했어요. 지금 병원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상황이 어떠신지. 예, 페이스북이다 처음에는 어떤 제 처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의 어떤 심정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몇 자 올리고 또 제가 과거에 저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던 시절과 비교하는 소감을 비교적 여유 있게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처가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후유증이 심할 거라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술하고 난 다다음 날이네요. 이틀 후 아침에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의사가 담당 의사 선생님이 지금까지 같은 질환의 환자를 3,000명을 수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뇌출혈이 온 경우는 2명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0.1%의 그 확률에 걸려서 제 처가 다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좀 편하게 그렇게 수술 경과가 나빠질 거라고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썼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 있는 것들을 또 마친들께서 알고 계셔서 그래서 제 처가 다시 수술하게 됐다 그렇게 또 짤막하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그래서 또 대부분의 분들이 영문을 모르고 왜냐하면은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심정만 페이북에 잠깐 올렸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영문도 모르고 막 당황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많이 오고 댓글도 많이 달고 그래서 야 이거는 영문도 모르고 당황하게 하는 거는 제가 큰 또 결례일 수 있다 싶어가지고 이 수술 경과에 대해서 그리고 후유증으로 뇌출을 하게 된 경과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올렸습니다. 그래 이제 뇌출혈이 왔고, 근데 다행히 담당 그 수술하셨던 의사 선생님께서 2, 3일 수술 후에 2, 3일 경과를 지켜보자 그랬는데 3일째 저녁 때부터 눈빛이 초롱초롱해져서 그래서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벌써 며칠째인데요. 워낙
그 이틀에 걸쳐 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고 두개골을 열어서 뇌수술하는 것을 2번을 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상당히 몸에 부담이 많이 가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조금 더딥니다만은 이제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의식도 찾고 손발도 이제 움직이고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제 잘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처가 평소에 이 팟짱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애청자. 예, 특히 이제 제 나오는 건 잘 들어요. 정창톡은 잘 듣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제가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는 이렇게 발음도 별로 안 좋고 또 목소리도 안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 처가 항상 들을 때마다 아 발음 진짜 좋아졌네, 목소리 진짜 좋아졌네 그랬어요. 네. 근데 오늘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방송 나가면 녹음해서 오후에 올라가면은 우리 처가 이거 듣고 힘내고 또 목소리 좋아졌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휴지 좀 갖다 주세요. 좋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네, 밖에 계시는 그 스태프분 휴지 좀 갖다 주시고요. 힘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그 김창수 원장님도 제가 가깝지만 그 사모님이신 정경란 선배하고도 가깝습니다. 사실 이분은요 평화 여성 운동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 후배들에게 아주 그 강단 있고 깡마른 몸매지만 아주 강단 있게 그 한반도 평화를 걱정하고 늘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그 평화 운동의 주체가 될 것이냐. 를 함께 고민하고 했던 선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힘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평소에 그 기계가 있다면 이까지 병 이겨내 걱정 마 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황진희 작가가 지금 모자 쓰고 갖다 주고 있어요. 예. 저는 그 두 분이 늘 그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지금 2016년 3월 꽃샘추위가 불어닥치는 이날까지도 늘 현장에서 한반도 평화운동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재연배되는 기자들은 한때 사회부를 했던 기자들은 다 두 분의 역할과 공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늘이 그냥 버리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기운 내시고요. 예. 힘차게 종창 토크해서 정경란 선배한테 피드백 받고 싶어요. 어떻게 피드백 좀 주세요. 네. 오늘 이제 오후에 틀림없이 이제 더 듣고 네. 무슨 뭐 눈물을 흘리냐 그리고 목소리는 더 좋아졌다. 네. 틀림없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할 것으로 네. 기대를 합니다. 그럼요. 네. 제가 알기로 이 부분은요 전화 통화할 때 집안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전화해서 주로 그 내일 집회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할까?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종종 많이 봐왔습니다. 두 분을 응원하는 한국의 많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 정세가 참 불안합니다. 예. 지금 뭐 한반도 정세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내부 오늘이 3땡의 날이에요. 3땡 무슨 얘기냐면 4.13 총선 33일 남은 날. 삼겹살 먹는 날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총선 33일 남은 날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굉장히 큰 난리가 났어요. 그 정청래 의원이 현역 의원 30% 컷오프에 걸려서 낙천 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항의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그건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정청래 의원 소식은 들었습니다. 거기도 운동권이에요. 정청래 의원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요. 네. 그래서
저하고 나름대로 각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팟캐스트 여기 팟짱 출연할 때 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순서로 정청래 의원이 그 순서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정청래 의원을 딱 만나면은 얼짱 의원님 그럽니다. 제 후배라서 이제 말을 좀 내리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한마디 덧붙여 줍니다. 문무를 겸비한 얼짱원. 그러면 문무를 겸비한 문무? 얼짱. 그럼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문무? 자기가 이제 굉장히 이 최고위원 나올 때 뭐 당 대표가 되겠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 당 대표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자기의 이미지가 대표를 잘 쏘는 그러니까 무장 이런 이미지인데 사실은 자기는 문관에 능력도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살짝 말해주면은 그래서 문무를 겸비했다 이러면 되게 좋아하는 의원이었습니다. 맞아요. 저한테 맨날 그래요. 자기가 원래 기자 출신이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기자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그랬더니 대학 언론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하튼 그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오늘도 아마 시민 필리버스터가 오늘 오후 5시부터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하튼 이런 시민들의 비판이 과연 당의 재심 절차에 반영이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결정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지금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 최강의 바둑 기사라고 하는 이세돌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세돌 구단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당의 그 공천 심사를 그 인공지능 AI가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인공지능보다 더 못한 그런 왜냐면은 알파고도 이게 지금 자기가 승부수를 걸어야 될 때가 언제이고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 가지고 변칙 바둑을 둬야 될 때가 언제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알파고가 그 이세돌 구단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심위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프로그램 그것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적으로 결정을 내는 거는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선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떤 단세포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생물이라 그랬었고 네. 그렇게 다양한 온갖 변수들이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전략적이고 또 정무적인 판단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정청래 의원이 막말을 한 게 오늘 꼭 그 윤상현 의원의 그 무슨 이야기하고 좀 나중에 꼭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정청래 의원의 이야기가 과연 저는 막말인가 하는 것까지도 좀 따지고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거슬러서 보면은요, 정청래 의원이 무슨 주승용 의원이 당내 갈등 과정 속에서 뭐 공정, 공개, 공식 이렇게 3공으로 당을 운영하자 이렇게 하니까 네. 거기에 운율을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공고할 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정 무슨 공식 또 뭐 공개 이렇게 하니까 운율을 맞춰서 공짜 운율대로 공고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게 막말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당 최고위원들끼리 예의에 어긋나는 발언은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졸지에 막말 파동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막말 파동이 돼버린 거는 그 당시는 민주당이었나요? 무슨 당이었죠? 당이 하도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그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 당내 계파들 간의 싸움의 어떤 결과였죠. 그 자체가 아주 우리가 배격해야 될 혐오스러운 막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내부의 당내 계파 싸움 때문에 그런 조금 운율에 맞춰서 말을 한다는 게 이제 막말 소동으로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막말이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막말 소동으로 비화시켜버렸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구조가 오히려 저는 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그 어떤 운율을 맞춘 말을 막말 소동으로 비화시켰다는 새정치연합 내부의 구조들을 네. 어떻게 바꿔나가고 구조들에 대해서 진단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당 혁신에 대해서 우선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기초해 가지고 전략적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공천을 하는 게 선거에 이길 수 있는 공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단세포적인 그런 기준을 너무나 단세포적으로 적용한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은 그 정청래 의원의 지지자들이 반발하는데 사실은 야당이 그동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거는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 야당이 야성을 잃었다. 네.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야당 시절에 정치 활동을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야성을 발휘할 때는 매우 강력한 야성을 발휘하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집권을 했을 때는 또 집권에 맞는 또 정치를 하곤 했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은 야성 없는 야당에서 네. 돋보이게 야성을 보여줬던 국회의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지지층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야성을 회복해서 보다 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실정에 대해서 단호하고 날카롭고 치열하게 싸워달라.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좀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싸워달라는 것들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 네. 바람에 대해서 몇 안 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몇 안 되게 그 바람을 실현한 의원이 저는 정청래 의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 본인이 며칠 전에 그 트위터인가 날렸듯이 자기가 무슨 최종 공격수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친 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 야당 시절에 매우 거칠고 매우 공격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한 적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거칠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이 거칠었다 한다면은 당내 토론을 통해서 또 어떤 정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거친 점은 보다 세련되게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이유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시킨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정청래 의원 최고위원 선거 나왔을 때 본인 최전방 공격수를 자임했습니다. 그리고 당 대포가 되겠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사실 앞서 이제 개파 정치의 어떤 희생양 이런 표현을 좀 쓰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의 정치 상황을 놓고 보면 새정치연합 내부의 주류 비주류 간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었고 그리고 또 주승용 의원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었는데 이제 당시에 또 이제 연분홍 치마 그 사건도 있었어요. 네. 같은 날. 네. 그래서 이제 그 최고위원회 내부가 뭐 봉숭아 학당이냐 이런 비판도 정치권 안에서 있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면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그 주류 언론 그리고 그 거대 언론의 피해자,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17대 국회의원하고 18대 때도 그 문화일보 그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공천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막 여러 가지 평가가 있죠, 정치인에 대해서.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역사적 고비마다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월호 때도 24일간 스스로 단식을 했어요. 근데 당시 정치부 기자들이 며칠 하다 말 거라고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24일을 넘기고 나서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정청래 의원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 사건이 굉장히 컸고요. 그 뒤로도 백남기 어르신 물대포를 맞던 그 현장을 지켰던 정치인 최고위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제 늘 조중동하고 싸워요. 언론하고 늘 싸우고. 그러니까 조중동하고 싸우는 정치인들이 늘 시달리거나 아니면 패배하게 되는 그런 이 언론 환경, 언론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참 한국 정치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도 됩니다.
그동안 종편 한 번도 출연 안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팟짱은 열심히 출연했습니다. 또 본인이 팟캐스트를 또 네. 뭐 방송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책 만들어가지고 예. 뭐였더라? 내가 정청래다. 나는 정청래다. 나는 정청래다. 예. 그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나는 정청래다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실 두문불출하고 있고 어제 제가 오전 7시에 통화를 했지만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공개를 하도록 예. 하고요. 지금은 이제 칩고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조만간 그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공심위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공심위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면은 네. 어차피 이제 그 어떤 그 공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공심위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언론의 주목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선거에서 또 이기는 거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뭐 틀렸다. 뭐 이렇게 할 생각 없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선거 때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심위가 상당히 많이 컷오프를 했죠. 네. 물갈이를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무슨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 시절에는 네. 인위적으로 막 물갈이를 30% 물갈이를 그렇죠. 하고 그래서 저는 물갈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정치권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철밥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공심위가 그런 걸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심위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읍참마속이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수입니다. 그러니까 읍참마속이라 그랬는데 읍참마속은 제갈공명이 자기 친구의 동생인 마속을 울면서 목을 뱉다 이래서 읍참마속인데 공심위가 제갈공명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마속처럼 어떤 작전에서 전투에서 실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당을 살리기 위해서 정청래 의원을 공천에서 컷오프시켰다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들 듣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공갈이 무슨 막말이냐. 나 참 기가 막히다. 막말 아닙니다. 주승용 의원을 달래려고 한 처사였습니다. 이런 의정활동과 소통에서 최고였던 정청래, 강동원, 김현 의원이 공천 탈락이면 더민주당 현역 중에 공천받을 의원 거의 없습니다. 이런 비판 주신 분도 계십니다. 문재인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총선 진두지휘합니다. 이대로 가면 더민주당 폭망합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저도 사실은 공갈이라는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막말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도 막 말로 또 말폭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이 키리졸브 군사훈련을 할 때는 3, 4월 달쯤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는 2013년도에 북한 핵실험하고 나서는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정말 북한이 심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공갈이다 그랬어요. 북한에게 공갈 정치다. 예. 그러니까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네네. 말로써 이렇게 공갈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또 저는 영어로도 했거든요. 뭐 블러핑이다. 블러핑. 예, 또는 뭐 empty threat, 예. 빈말이다. 네. 비어있는 위협이다. 예, 이런 게 다 예. 공갈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생각해보니까 저도 북한이 공갈했다고 막 또 심지어 또 영어로도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그게 막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막말이라고 욕을 안 먹은 거는 네. 일단 제가 정청래 의원처럼 유명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제가 북한을 그렇게 욕했기 때문에 네. 북한을 욕해도 되니까 그게 막말이 아니거나 아니면 또 제가 영어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요. 막말이 아니거나 예.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당시 정청래 의원이 공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블러핑이라고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그러면 막말이 아닌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건 계속 갈 파문이어서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 정청래의 막말과 윤상현의 막말을 좀 비교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윤상현 의원은 진짜 막말이죠. 욕설까지 나왔으니까. 아니 막말이 아닙니다. 네. 정청래 의원도 막말이 아니고 네. 윤상현 의원도 막말이 아닙니다. 네. 정청래 의원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율에 맞춰가지고 3공에 4공이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좀 문학적인 본인이 무슨 뭐 대학 신문사 기자였다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막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막말이라고 하기에는 도가 지나치죠. 그리고 이거는 막말이라고 한 거는 윤상현 의원을 너무나 옹호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쌍욕입니다. 쌍욕이다. 예. 윤상현은 쌍욕이다. 예, 자기 그 어떻게 본다면은 자기 당의
최고 지도자이고 그리고 자기 당에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연배도 훨씬 더 많은 네. 어른 아닙니까? 선배 정치인이죠. 선배죠. 선배 정치인한테 무슨 뭐라 그랬어요? 뭐 죽여버리겠다. 예. 이거는 쌍욕이죠. 그게 그리고 막말 아닙니다. EXX. 아, 그거 진짜 쌍욕이네. EXX가 들어갔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윤상인 의원의 이 쌍욕을 보면서 그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뭔가 무서운 구조가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요. 이 당이 뭔 당이죠? 새누리당입니다. 갑자기 예. 이런 데 생각이 안 예. 나는데요. 그 윤상인 의원이 말한 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 뭐 이 XX를 죽여버리자 하고 전화 통화한 다음 날부터 일제히 자기네들이 대포도 아닌데 네. 정책 내용 같은 대포도 아닌데 당 대표를 향해서 전부 다 대포를 날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거는 윤상인 의원이 말한 대로 움직였다는 것.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만드는 세력이 배후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아. 새정치가 아니라 그 새누리당 새누리당 배후에요. 안에. 예. 그래서 새누리당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세력들이 누군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은 결국은 전화했다는 그 형님 두 형님이 아닙니까? A 형님, B 형님. 예. A형, B형. 그 뭐 혈액형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A형, B형인데 네. 그 A 형님이나 B 형님 두 명이 굉장히 그 배후에서 이 새누리당을 움직이는 그 배후에서 이 설계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세력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형님이니까 네. 일단은 십상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십상시는 어리죠. 어리죠. 분들이. 그 저는 십상시가 다시 그 살았나 싶었어요. 유승민 의원에 따르면 얼라들. 얼라들. 그 3인방도 아니죠? 그렇죠. 3인방도 얼라들이니까. 그러면 누굴까? 그래서 또 혹시나 정윤회? 아. 그런 생각도 했는데 뭐 이거는 찌라시나 나올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확인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집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네. 편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왜냐하면 이렇게 찌라시나 이런 나올 법한 한 이야기다. 이야기다라고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예.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면 뭘까? 그러면은 결국은 당내에서 일정하게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후 실세인데 B선이 아니라는 거죠. B선이 아니라 A선. 그러니까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A선일 확률이 저는 높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십상시라든가 뭐 종윤회라든가 이런 사람들 옛날에 막후에 B선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B선이 아니라 이번에는 지금 새누리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당직을 공식적으로 맡지 않지만은 네. 공개되어 있는 그런 데서 움직이는 사람이 일종의 공개적인 직책과 다르게 실세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A형과 B형이 누군가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그 윤상현 의원의 이 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엄청난 잘못, 쌍욕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잘못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로는 할 필요가 없는데 하고 느낄 정도로 네. 정말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죄를 하는 윤상현 의원의 태도라든가 네. 갑자기 또 정청래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청래 의원은 열심히 사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자기가 사과 뭐 정청래라고 하는데 그렇게 막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때 주승용 의원 지역구까지 찾아가고 예. 그랬죠.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는 요즘 그 윤동주 동주 영화를 봐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완전히 왜곡하는 윤동주 시인을 모독하는 그래서 자기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럽니다. 뭐가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그렇게 쌍욕을 했는데 너무 창피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막 취해가지고 횡설수설 해가지고 자기가 누구에게 말했는지조차도 못할 정도의 혼탁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것 자체만으로도 네. 설사 쌍욕은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니 예. 이 말이나 될 말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 윤동주 시인이고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윤동주의 서시인데 네. 윤동주 시인을 모독하고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왜곡한 것으로 저는 윤상현 의원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 추한 행태거든요. 네.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해서 본인이 누구한테 전화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다 욕은 있는 대로 해놓고 그 내용이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 본인 스스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거나 이번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결단이 있어야 그나마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 도의를 지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마저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거는요. 동네에서 그냥 싸움이 나다가 자기 모르게 실수로 욕을 하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뻔뻔하게 얘기한다. 저는 새누리당의 정치인들의 수준이 정말 가히 놀랄 정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새누리당의 그 진박들 수준도 놀라울 만합니다. 진박들. 그래서 예. 이제 이 지금 그 감싸주는 사람들이 다 진박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박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뭐 잠꼬대 한 것을 가지고도 처벌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지금 무슨 쌍욕을 한 걸 가지고 취중 실수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잠꼬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취중 실수 또는 취중 진담이라 그러는데요.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어떤 이 19대 온 초기쯤에 임수경 의원이 그 취중에 탈북자하고 예, 언쟁을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뭐 탈북자가 뭐 배반자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윤상현 의원이 임수경 의원이 술 마시고 한 거는 취중 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자기가 하면 노맨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기에 대한 기준이 너무 관대하다는 겁니다. 네. 남한테 대해서는 엄격하고요. 그러니까 임수경 의원한테는 그것이 취중 진담이라고 해놓고 자기는 뭐 하는 거는 그냥 뭐 잠꼬대다는 식으로 감싸고 도는 이 윤상현 의원과 새누리당 진박의 이 정치 수준, 의식 수준, 이 네. 수준이 이번에 고스란히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참 한국 정치가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대통령이 대구를 가셨어요. 예. 그리고 가서 딱 한 명하고 악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진박 정종섭 전 행자부 네. 장관. 그리고 참 이거 굉장히 큰 논란이 됩니다. 대통령이고요. 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은 아니지만 선거를 한 달 앞두고 33일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선거 한 달 앞두고 대통령이 대구를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거 개입 여지가 크다. 택시기사가 그랬대요. 아이고 진짜 오셨네 막. 대구에 진짜 오셨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문제죠. 노무현 대통령이 뭐 정당 열린우리당을 지지한다 그랬나요? 뭐 그와 유사한 발언을 했었는데 그게 탄핵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건으로 총선 앞두고요.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간 것도 선거를 앞두고 간 거는 그 명확한 거 아닙니까? 진박 결집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받았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은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가 선거에 미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총선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선거 여왕답게 플랜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난 것으로 보여진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진박 세력들을 왕창 당선시켜서 그래서 다음 이제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국회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종의 친위 그룹들을 진박들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 대거 진출시키겠다. 네. 그래서 뒷일을 도모하겠다.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라고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출발은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부터 그렇죠. 유승민 의원들을 배신자라고 해가지고 날리면서 진실한 사람 이야기할 때부터 네.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선거와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 상황에 대한 보관이 뭔지 그 보관을 짜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한 거죠. 대구의 진박 세력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어떤 대구 방문 같은 경우는 선거를 앞두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방문인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선거가 코앞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요 정치인들의 행보를 유심히 보고 관찰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사실 고위공직자들은 처신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지역 방문을 그것도 대구를 굉장히 과감하고 거침이 없다. 이거를 모든 국민들, 특히 이제 수도권 민심은 상당히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 방문에 대해서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사실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은 굉장히 저분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도 다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텐데 그냥 이렇게 전격 방문으로 그래도 상관없다는 건지. 그렇죠.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 생각합니다.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목표는 대구에 진박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대구의 진박 의원들이 많이 당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면은 그것도 감수해야겠다. 그런 어떤 행보를 일으켜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윤상현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윤상현 의원은 이제 사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부른다면서요. 그렇게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윤상현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누님이 이렇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심초사 행보를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취중 진담을 말해가지고 누님의 이 선거에 염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걱정이다.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윤상현 의원의 걱정거리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사과하고 이런 것보다는 누님의 심기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누님은 이렇게 그 선거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데 자기가 지금 완전히 물을 흐리는 그런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그걸 아마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지금 앞장서가지고 지난번에 이 필리버스터를 했던 법이 테러 방지법이었죠. 네.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에 대한 찬반 논쟁이 계속 길어지고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념 논쟁을 몰고 가면서 국회를 싸잡아 가지고 어떤 무능한 집단, 발목을 잡은 집단으로 몰아붙이려고 했는데 근데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 테러 방지법을 통한 그런 효과가 반감되지 않았습니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은 정치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뽑았던 카드가 그 사이버 테러 방지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쌍둥이 법이니까 똑같이 직권상정해서 처리해달라는 게 요구죠. 뭐 대체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이미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없어도 뭐 문재인 대표 지금 대표 아니죠? 문재인 의원의 비서실 여직원들 전화 통화 내역에 대해서 지금 통신사에서 국정원이 다 제출했고 또 어제 신문 보니까 모 신문사의 정치부 기자들이라 그랬나요? 정치부팀 9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3명은 이미 그 통신사에서 국정원에다가 통화 내역 같은 거 제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국민들이 지금 난리죠. 나는 혹시나 통화 내역 국정원에 제출하지 않았나? 근데 원래 이제 예측할 때는 그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통과됐을 때 예측할 때는 뭐 정치인들이라든가 정치인은 여야 가릴 건 없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무슨 새누리당 의원들 뭐 이거 통과되면은 자기는 안심할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박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틀립니다. 새누리당 의원뿐만 아니라 뭐 더민주는 두말 나이도 없고 노조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우리 이 팟짱 해가지고 열심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방송을 많이 하시는 장윤선 기자를 비롯하여 팟짱 팀들 완벽하게 틀리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입니다만은 단지 팟짱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털릴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있고 또 제 친구들은 제가 팟짱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팟짱에 출연한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제 친구들도 털릴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보니까 사실 이런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들 말고 뭐 별 상관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지금 많이 좀 털렸다 그런 이제 기사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일종의 테러 방지법을 통한 이념 논쟁이
이제 부분적으로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다시 새로운 논쟁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총선까지 네. 끌고 가려고 하는 일종의 선거 전략 차원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누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네. 윤상현 의원이 쌍욕을 해가지고 이 전선을 흐트러뜨려서 윤상현 의원은 참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다각도로 치밀하게 선거가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 방문도 그렇고 그리고 사이버 테러 방지법 또 그렇고 또 지금 현재 키리졸 훈련을 비롯해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상황도 충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집권 여당에게 유리하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지금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고 있는 게 집권 여당인데 네. 이에 비해서 더민주를 비롯하여 야당의 선거 전략은 아직까지는 좀 치밀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를 보면 그 원내 교섭단체가 목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원내 교섭단체 하려면 20석 네. 그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석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해서 제3당화 국민의당의 제3당화가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한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원내 교섭단체 한들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게 그런 야당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자당 안에서도 나오는 목소리인 것입니다. 어제 팟짱에서 이제 한완상 전 부총리 그리고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님 모시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지금 그 파시즘이 오고 있는데 전체주의가 오고 있는데 여기는 그게 오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지금 이미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쓰나미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자기들끼리 계속 여전히 내부에서 싸우고 막 이러고 있다. 너무 답답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대내 대외적으로 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 영안초등학교?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친구야. 넌 어쩜 하나도 안 늙었니? 헐, 뭐라는 거니? 매일 새벽 출근해, 야근해, 애 키우지, 살림하지, 피곤해 죽겠어. 근데 병원 가면 규칙적인 운동하고 새끼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 푹 자라나?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니? 나랑 똑같구나. 그래서 난 마카산삼으로 해결했잖아. 마카산삼. 잉카인들이 먹던 페루 산삼과 우리나라 산삼으로 만들었대. 그래? 당장 검색해봐야겠네. 마카산삼. 아니야. 요즘 마카산삼 뜨니까 유사 제품이 많아. 영한네이처로 검색해봐.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제품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시간이 마구 흘러가고 있어서 오늘 이제 외교통일 얘기하는 시간인데 국내 정치 현안이 너무 많아서 국내 정치 하는데 벌써 40분을 썼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여하튼 이런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이렇고 그리고 동북아 정세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이 늘 지금 그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네. 요구하는 청와대의 강공 그리고 그 속에서 북한이 실제 사이버 테러를 했던 징후들을 발표를 했죠. 인터넷 뱅킹, 뭐 인터넷 카드 결제한 데 쓰는 어떤 서버, 소프트웨어 업체를 공격해서 실제로 대규모 어떤 사이버 테러를 준비 중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국정원이 찾아냈다. 그래서 이제 예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다. 뭐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제 사이버 테러 방지법 직권 상정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침 또 북한도 박자를 잘 맞춰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고 어제는 핵탄두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인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탄 적용 수단들의 다종화를 힘있게 내밀어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도 적들에게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과연 정말 핵 공격을 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이 발언에 있는 숨은 함의는 무엇인가? 이걸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게 지금 아침에 저도 오면서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하여튼 무슨 뭐 핵탄을 뭐 배치하고 지상 북한 말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뭐라 그랬나요? 정확하게 막 한번 힘들어.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핵탄 적용 수단들의 다종화, 그러니까 다양화 그렇죠. 이런 표현이겠죠. 예. 이게 해석을 이게 좀 아, 해석이 필요하네. 핵탄 적용 수단들의 다종화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핵 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 그럼 예. 쉽게 얘기하지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할까? 그래서 그거 이제 뒤에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 공중, 해상, 수중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핵폭탄이라는 것은 운반 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핵폭탄의 운반 수단이라는 것은 비행기에서 공중 발사 핵폭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포에다 장착해서 날리는 그런 핵포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사일에다가 장착해서 날리는 그런 핵 미사일이 있는 거고요. 또 잠수함에서 또 잠수함 발사 미사일에서 또 핵을 실어 날릴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반 수단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무슨 뭐 핵탄 적용 수단 아우, 너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이런 운반 수단을 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상, 공중, 해상, 수중에서 다양한 운반 수단을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를 다양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뻥입니다. 예? 공갈입니다. 공갈이에요? 또 내가 막말한 건가 이거 블러핑. 김정은의 블러핑. 영어하면 좀 안전해. 네, 블러핑. 이거 또 제가 이거 틀림없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공갈에 이렇게 말하면은 네. 우리 종편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막말이다 욕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북한이 저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성명 내는 거 아니에요? 막말했다고. 네, 막말했다고. 근데 어차피 공천 낼 거 아니시니까 그렇죠. 상관없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뻥인데 네. 블러핑 공갈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북한이 지상에서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뻥이라고 하는 거는 공중과 해상 수중에서 발사하는 것은 블러핑이라는 겁니다. 공중에서라는 것은 이 이제 미국의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할 때 보면은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라든가 F-22 폭격기 뭐 이런 것들이 전략 자산으로 해서 한반도에 전개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행기에서. 근데 북한은 이렇게 비행기에서 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정도로 소형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1945년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네. 핵폭탄을 떨어뜨릴 때는 그거는 그냥 핵폭탄 막 몇 킬로그램 되는 거를 통째로 몇 톤 되는 거, 몇 킬로그램, 몇 톤 되는 거를 비행기에다가 낑낑거리고 올려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일본 상공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린 거였거든요. 그냥 네, 그런 네. 거죠. 근데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은 공중에서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에서 발사하는 공중 발사 미사일에다가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시키지는 못했고 그럴 만한 북한의 공군력도 안 됩니다. 북한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뻔이고요. 공갈인 거고요. 그리고 수중 발사는 지난번에 이제 수중 발사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네. SLBM 네. 사출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물 속에서 물 밖으로 뿅 하고 나오게 만드는 그게 네. 이제 가장 어려운 기술인데 물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물 밖에서 다시 이제 발사를 하는 거죠. 근데 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 기술에 대한 것이 바로 사출인데 네. 그 사출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김정은이 지금 말했던 뭐 수중에서 하는 거는 블러핑인 거죠.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지금 북한이 말하는 거는 네, 왜 이렇게 뻥치는 거예요? 한미 군사 훈련 때문에. 키 리졸브 훈련 때문에. 키 리졸브 독수 훈련을 하는데 키 리졸브 독수 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죠. 예. 무슨 그 이라크 전쟁 때 후세인에게 했던 표현들이 네. 막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지난 방송 시간에 제가 말씀했듯이 최근 국면은 지금 사상 최대 국면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유엔 제재도 사상 최대 제재. 최대.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사상 최대로 제재를 하겠다 그러고 지금 또 한미 군사훈련도 사상 최대로 하고 있고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뭐 이번에는 이제 아예 내놓고 공격하겠다 그러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76년도부터 한미가 팀스프리트 합동 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줄곧 어떻게 하겠냐면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방어 차원에서 연례적인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내놓고 네. 선제적 공격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훈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우리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로써 일단은 공갈을 치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제는 미사일 소형 미사일 모형을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 때문에 정말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건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선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지금까지 북한은 핵 공격을 한다 그랬을 때 항상 미국을 상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무슨 뭐 남한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고 남한은 뭐 그 북한이 이번에 이제 공개한 방사포 네. 한 300mm 방사포인데 200km까지 가기 때문에 이 계룡대라든가 대구에 있는 공군 기지까지 미치는 그런 뭐 방사포는 남한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핵 미사일은 뭐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네. 미국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거야 뭐 북한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사용의 목적이 아니라 네. 이것을 과시함으로써 억제를 하겠다 그럽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최소 핵 억제 전략이라 그럽니다. 최소 핵 억제. 핵 억제 억제. 전략.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군사 국제 정치에서 네. 핵 억제 이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억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것은 네. 핵을 가지는 상대방이 내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 공격을 못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핵 공격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용도로 내가 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핵 억제 논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양방이 모두 다 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쌍방이 서로 핵 핵 공격을 하지 억제를, 못하게 억제를 예, 하는 거죠. 예. 이것을 이제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호 확증 파괴 전략. 예. 국제 정치에서 그러니까 네.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싸워버리면 둘 다 죽는다. 이 공포의 균형 상태다. 서로 죽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핵을 못 쏜다. 예. 이게 이제 핵 억제 이론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라는 냉전 시대에 초강대국들 사이에서 네. 있었던 이론이었던 거죠. 강대국 이론. 예. 예. 근데 이제 북한이 그것을 차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용을 해서 쓰는 거군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최소 핵 억제다. 그 강대국들은 엄청나게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예. 상대방이 핵 공격을 못하게 억제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가져봐야 몇 개 안 가졌을 거 아니에요. 예. 미국은 뭐 5천 개 이상의 핵무기를 가졌을 텐데 5천 개, 소련은 러시아는 뭐 한 뭐 9천 개 대략. 네. 근데 북한은 뭐 만약 가져봐야 최대치로 지금 예상을 하는 게 한 5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몇 개 안 가진 걸 가지고 네. 근데 몇 개를 안 가졌어도 이것을 가지고 핵무기를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공격해도 네. 몇 개 안 가진 것을 가지고 보복 공격을 하겠다. 아.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많은 핵무기를 가진 것에 대해서 몇 개 안 가진 걸 가지고 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최소 핵 억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국제정치 이론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북한이 이렇게 자꾸 공갈을 치고 뻥치고 핵을 가지고 있다. 핵탄도 소형화시키는 모형을 보여주고 이게 실제로 소형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은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불확실합니다만은 확실한 거는 점점 더 소형화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이건 발전하고 확실합니다. 있다. 예, 예. 발전하고 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것을 자꾸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다. 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 자기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대응하겠다. 네. 국제정치적으로는 최소 핵 억제 전략을 쓰겠다. 이걸 지금 북한이 하는 거죠. 그렇군요.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거고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북한의 핵 능력은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제어해야 하는 미국은 지금 뒷짐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물론 뒤로는 이제 물밑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게 뭐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 미국은 대선 정국이고요. 남한도 총선 정국이고요. 뭐 지금 이런 상황 굉장히 복잡한 정국인 건데 문제는 개성공단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이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금융 제재는 물론이고
또 나진 하산에 대해서도 결국은 러시아가 살려놓은 거를 우리 정부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이런 결정들에 대해서. 거기다가 지금 북한이 지금까지 했던 남북 간의 모든 경협 합의는 무효다. 그리고 남측의 자산을 모두 청산하겠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시설을 해체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급박하게 대화가 없으면 너네 계속 그럼 나 이거 한다. 뭐 이런 식의 협박 같기도 해요. 북한에서 하는. 이거 어떻게 좀 분석하고 진단하고 또 좀 풀어가야 될까요? 네. 북한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입장은 우리 손해볼 거 없다. 너네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거죠. 이 진흙탕 소위에서 서로 싸움질을 하면은 최초에 어떤 싸움질을 했던 원인을 누가 유발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서로 간에 흙탕물 튕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한이 서로 진흙탕 속에서 흙탕물 튕기면서 네.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올려 그러냐 시비를 가리는 것들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긴장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긴장이 고조돼가지고 피해 보는 것은 한국 경제이고 피해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전쟁이 난다 한다면 만약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삼천리 금속 광산 여기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누가 올려 누가 그러냐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들이 별 의미가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고조되는 긴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북한이 핵실험하고 무슨 장거리 로켓 발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제재도 그럼요. 하고 해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적절한가 전략적인가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한번 중국을 보자는 거죠. 네. 러시아하고 중국은 유엔 제재를 하는데 최대한 유엔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몽리 부린다는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까지 최대한 개입을 합니다. 그럼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도 그렇죠. 끝까지 중국도 막, 그랬어요. 네, 중국도 뭘 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자국의 이익. 그렇죠. 러시아가 겨우 이제 몽리 부려가지고 해놓은 게 뭐냐면은 러시아산 어떤 석탄이 북한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제재 항목에서 빼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러시아는 자국의 신뢰를 챙기는 거죠.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인도적인 거라든가 또는 어떤 인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 빼놓고 그래서 어떤 북한하고 중국하고 접경지대에서 네. 이루어지는 거래 같은 것들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구멍들을 지금 다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접경지대에 있는 단동이라든가 동북 삼성 지역에 있는 중국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네. 그래서 구멍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자기 살 길을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살 길을 안 챙기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막 올인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들 그러면은 손해 나는 거는 니네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네. 개성공단 자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청산 작업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런 태도를 보면은 아까 어떤 우리 정부의 태도에서 아까도 말했는데 적어도 인공지능 정도 수준은 못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인공지능 정도 수준 2세대를 이기는 인공지능 정도를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못 된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조금은 좀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 가지 상반되는 행위를 네.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노련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중국은 어떻게 말했냐면은 제재는 필요한 수단이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안정, 한반도 안정은 시급한 과제이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협상은 근본적인 길이다. 그래서 중국은 제재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안정이 필요하다고 또 주장을 네. 하고 또 협상이 필요하다고 또 말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다 한다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요.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교섭력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자기들의 살 길은 또 다 챙기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죠. 작은 당연하죠. 나라일수록 약소국일수록 그렇죠.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죠. 우리의 살 길을 만들어야죠. 그럼요. 아니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 거 다 퍼주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이제 호객님 지겨워. 저는 제재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제재는 필요하니까 필요한 만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제재를 하더라도 한반도 상황이 지금처럼 긴장이 고조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것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또 제재를 통해 가지고 노리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협상이니까 협상의 길을 어떻게 챙길 것인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 국가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익,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20년 어디로 가는지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당면한 선거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긴장이 고조돼 좋다. 왜냐하면 긴장이 고조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구 보수 동맹이 강화돼가지고 보수 세력들이 수구 세력에 포섭돼서 그래가지고 새누리당을 찍으니까 긴장이 고조돼 좋다. 나라는 상관없다. 뭐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분위기가 돼서 코리아 리스크가 심화되고 한반도에 대해서 전 세계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어렵게 되고 상관없다. 선거에서만 이기면 된다. 보수층만 결집시키면 된다. 보수층들이 수구 세력에게 포섭만 되면 된다. 이게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에서 비판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이버 테러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북한이 사이버 테러 하는 거에 대해서 막아야죠. 네. 저는 사이버 테러를 막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총선 전에 꺼내냐는 거예요. 느닷없이. 총선 전에 꺼내가지고 해킹 당했다. 핸드폰 고위 관리자들이 정부의 고위 관리자들 10명이 스마트폰 해킹 당했다. 눈 뜨고 해킹 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해킹 당했는지에 공개하지 대해서는 않습니다.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법이 없어서 그거 못 막습니까? 그거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가요. 네. 그 어떤 경위를 통해서 북한이 해킹을 하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하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가 지나고 나서 북한이 꼼짝달싹 못한 증거들을 가지고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이버 해킹을 다시는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공개를 합니다. 네. 북한이 했다. 설사 그렇게 했다면 북한한테 우리가 너희들 한 거 아니까 대비책 세워라 이렇게 말해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아유, 너무 끔찍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네. 그러니까 북한에게 대비책 세워라고 말해줬고 그게 국익의 치명적인 손상인데 그런 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거는 이 제사보다는 제밥에 눈이 어두워 있으니까 제밥이 뭡니까? 총선에서 이기는 것, 보수 세력 결집시켜서 총선에 이기는 것이 제밥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 해킹한 거에 대해서 사실을 한다면은 사실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대비책 세우라고 말해주는 것들이 제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그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김창수 원장님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 보수 수구 동맹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기고 영원히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다수 국민들이 동의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 분명히 후보 시절에 100% 대한민국 그리고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들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지금 상황은 점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 됐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국민들만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경제 정말 어렵거든요. 예. 이 문제들을 정말 지혜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정말 걱정만 크다. 특히 야권의 경우에는 이번 선거 앞두고 정말 큰 용기와 결단, 지혜를 마련해서 모두 국민, 다수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지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선거에만 올인하는 이런 정부의 정책은 한국 경제를 파탄시키는 겁니다. 지금 남북관계 악화돼가지고 코리아 리스크가 증대되고 그리고 제가 사드 배치로 해서 한중 간에 군사적 갈등이 심화되고 한중 간에 경제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차이나 리스크라고 네. 제가 그건 창조한 용어입니다. 창조. 그래서 여기서 창조한 팟짱에서 언어. 말씀드렸는데 차이나 리스크. 어느 신문 보니까 차이나 리스크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드로 우리가 논쟁을 벌였던 지난 2월 동안에 우리의 대중 수출은 20몇 %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드에 대한 사드 논쟁이 따른 직접적 원인과 결과인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한중 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차이나 리스크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미국의 금융 그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
아메리칸 리스크가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유가 문제 때문에 세계 경제가 불확실합니다. 이거는 오일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4대 리스크, 코리아 리스크, 차이나 리스크, 아메리카 리스크, 오일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것들을 잘 펼칠 수 있는 남북관계와 대외 정책을 펼치지 않고 오로지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라든가 외교를 활용하는데 몰입한다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4대 리스크는 더 악화되고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 점을 파악하시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뭔가, 그는 외교, 안보,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국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외교, 안보, 남북관계에 대한 잘못된 정책이 불확실성을 심화시켜서 우리 경제에 대한 구조와 근본을 위협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선거만 이기면 그만. 참 지겹다 북풍. 할 줄 아는 게 북풍뿐이냐. 참 이런 걱정들, 그리고 더민주의 많은 집토끼들이 지금 산토끼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많은 청년 지지자, 청소년까지도 표심을 잡았다고 보는데 정청래 의원 사태로 표심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거는 해야 되고 참 난감하네요.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나는 알바도 아니고 올해 환갑이 되는 나이로 해외에 있어서 이번에 투표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해외 부재자까지 일부러 등록까지 해놨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 정청래 컷오프 사태를 보면서 실망도 컸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듣고 계신 분이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번 정청래 사태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유권자 개인들이 사표까지 생각하면서 전략적 투표를 한답시고 새누리 견제를 위해 마음에 안 들어도 제1야당에 표주는 행위 난센스 아닙니까? 공갈이 막말이라니 청정 대한민국의 캐나다 빙하수 마시고 속 차려라.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공천 탈락한 것은 조중동 종편에 출연한 것은 물론 출연은 물론 인터뷰조차 안 한 것 때문에 조중동의 눈엣가시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비판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원장님 사모님 얘기 듣고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잘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힘내세요.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경남 김해에서 듣고 있습니다. 김창수님 귀로만 듣다가 얼굴 처음 보네요. 저는 오늘 쉬는 날이라 아직 이불 속입니다. 죄송해요.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얼굴 봤는데 어떻다는 소감은 말씀 안 하셨나요? 얼굴 얘기는 안 하시는데요. 네, 열받은 태우님께서 별풍선 50개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일매일 생방송으로 팟짱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귀찮고 새벽 5시에 오늘도 알람이 울리는구나. 날도 추운데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걸어 나옵니다. 세상의 변화는 어느 한 사람만의 역할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살아있는 한 결국 민주주의 후퇴를 이대로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힘내시고요. 특히 김창수 원장님 힘내시고요. 방송 끝나면 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되는데 정경란 선배한테도 힘내시라고 장윤선 목소리도 평가해달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종과 함께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네. 종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종의 결과도 기다리고 다음 네. 주에는 제가 정말 제 최애 좋은 소식 네.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